네, 안녕하세요. 김광수의 경제데이트. 오늘 진중권 교수님 모시고 이번 총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어떻게 투표 잘 하셨나요? 하기 싫은 투표 정말. 역대 투표할 때마다 가가지고 막 이러고 사진 찍고 그랬잖아요. 예, 인증샷 찍고. 그럼 하나 없이 그냥 쓸쓸히 가서. 나는 사전 투표를 했는데 사전 투표율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네. 이게 사람들이 뭔가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다른 그 생각들을 하고 있나 싶었는데 네.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또 이게 나온 게 또 전혀 또 의외의 제가 봤을 때는 네. 의외의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저는 뭐 민주당이 이제 압승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석을 150에서 160 사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30표가 30 의석이 더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좀 놀랐고, 그러니까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유시민 씨가 180석 얘기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무슨 보고서 같은 게 나돌았나 봐요. 근데 이제 그렇겠죠. 그거를 음. 뭐 저쪽에서 여의도 연구소에서 만든 거다라고 컴플라즈를 하고 자기들이 만든 건데 돌았던 거고 그 천기무소를 이제 유시민이 해버린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돼버렸던 거고요. 아마도 제가 볼 땐 마지막에 막말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차명진 씨하고 김대호 씨 그렇죠. 막말이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저 차명진이 이제 가장 큰 결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예컨대 뭐 30대, 40대는 뭐 네. 미련하다라든지 현명하지 못하다라든지 뭐 이러면서 김대호 씨가 그렇지 먼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그 자체도 망언이잖아요. 그렇죠. 그 왜 거기를 건드려? 그래서 제명을 했는데 차명진이 완전 슈퍼 망언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것도 제명하면 되는데 제명이 아니라 뭐였어요? 탈당 권유했었죠. 탈당 권유하고 결국은 이게 제명인데 제명 아닌 제명 같은 너로 만들어서 그 랠리를 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김종인 씨가 등장해가지고 계속 사과만 하다 끝난 선거가 이번 선거가 아닌가 싶고요. 네. 결과를 딱 놓고 보게 되면 이제 예상했던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계속 지적했던 게 진영 논리, 진영 대립이 너무 격화됐다라는데 이번에 이제 극렬하게 드러난 겁니다. PK, 저쪽 그 통합당 표를 보게 되면 PK하고요, TK하고요, 그 다음에 강남이에요. 네. 아주 저쪽에 그 보수층의 뼈대라고 할 수 있는 그것만 딱 남은 거거든요. 옛날에 이제 이 사람들이 여기다가 살을 붙였는데 그 살을 완전히 발라내버리고 딱 뼈대만 남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PK에서도 민주당이 좀 힘들어진 게 이러면 이제 PK 출신들이 그래도 민주당에 가가지고 좀 뭔가 좀 선전을 했었죠. 선전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 사람들이 다 떨어져 버리니까 민주당 내에서 자기 얘기할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김부겸 같은 사람을 대구에서 옛날에 붙여줬는데 떨어졌잖아요. 네. 이러다 보니까 지역 대립 구도가 완전히 격화가 되어 있는 거고요. 이건 사실 우리가 생각했던 이상적인 정치 상황과는 완전히 반대인 결과가 나온 거죠. 일단은 지난 선거만 해도 예컨대 저쪽 호남 쪽에서도 몇 석 되고, 네. 그 다음에 대구에서까지 2석이 되고, 그쵸. 그 다음에 저쪽 부산에서 꽤 많은 석을 얻었는데 그것들이 이제 다 사라져 버려가지고 네. 완전히 이쪽은 빨간색, 이쪽은 파란색 태극기가 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과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소수 정당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 거잖아요. 네. 지난 총선의 결과로는 그래도 다수 다당제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이 다당제들 사이에 연대가 이제 이루어진 거죠. 1+4라든지 때로는 요 당들이 여기에 붙기도 하고 저기도 붙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것 자체가 그 진영 대립을 상당 부분 완화시켜준 측면이 있는데 이제는 그게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버퍼 없이 그냥 부딪히는 이런 상태가 돼버렸고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뭐 민주당이 이겼지만 사실 아무도 승자가 없는 그런 선거가 아니었나 이렇게 평가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말씀하신 대차가 나왔잖아요. 그거는 일단은 코로나 때문이라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은 코로나가 이제 모든 이슈를 잡아 삼켜버렸거든요. 네. 집어 삼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코로나 사태 전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도 저쪽에서 긴장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막 그 라임 사태 터지면서 검찰 수사 막 들어가고 그렇죠. 막 그래서 그다음에 일부 이제 진보층에서의 괴리 현상들이 나타나고 조국 사태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긴장들을 했는데 이제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잡아먹어버린 거고, 그러니까 그 시민들이 볼 때는 이걸 뭐라고 보는 거냐, 국가적 재난 상태라고 보는 거예요. 실제로 국가적 재난 상태이고요. 네. 이럴 때면 지도자를 중심으로 뭉치게 돼 있고 심지어 트럼프 잘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트럼프도 지지율 올랐어요. 아베도 한참 올라다 요즘 좀 떨어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존슨 같은 경우 영국에 네, 네. 엄청 올랐고요. 메르켈은 얼마인 줄 아세요 지금? 지지율 80%예요.
전시 상황이라 생각을 하고 그렇죠. 지도자 중심으로 국민들이 지금 결집을 하고 그렇죠. 있는 외적이 거거든요. 침입하면은 네. 당연히 뭉치게 될 수밖에 없는데 거기다가 우리나라 또 방역이 꽤 잘한 편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사스하고 메르스에 그때 충격이 있었고 그때 엄청나게 얻어맞았잖아요, 일본이. 그래서 그렇죠.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준비를 잘한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이슈를 다 집어삼켜 버렸죠. 근데 이거를 좀 봐야 되는데 왜 통합당에서는 이걸 보지 못했을까? 그러니까 제가 정권 한참 비판했잖아요. 그랬던 네.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이건 그래서는 안 된다. 국가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네. 라고 했던 게 바로 그건데 그때 이제 또 엄청난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저는 뭐 네. 정부 비판하더니 갑자기 또 정부를 왜 옹호하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적 단합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략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국가적으로 접근하면서 적어도 우리가 야당이지만 네. 이런 사안에서는 정부와 함께 한다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사람들이 신뢰를 한다고요. 그리고 나가지고 뭐 정부에서 잘못한 일이 있거나 이러면은 당연히 그때 비판하면 되죠. 그러면 아 그래 너희들 열심히 했으니까 비판할 자격이 돼 이렇게 하는데 무조건 그냥 정략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하는 것들을 모두 반대하는 쪽으로 갔는데 네. 그 반대하는 근거가 합리적이면 괜찮은데 합리적이지도 못했다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뭐냐면 친중 친북 프레임으로 간 거예요. 네. 왜 중국 사람들 안 막았냐.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감염시킨 예는 거의 없거든요. 그렇게 됐던 거고, 그 다음에 이름도 뭐냐면 우한 바이러스를 계속 고집했어요. 근데 이거 사실 자체가 정치적이지 못한 거거든요. 정치적 올바름이 없는 거고. 예컨대 그 전염병 이름에다 지역 이름을 붙이는 것 자체가 그 편견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우리 드러나잖아요. 지금 외국에서 우리 아시아계들 막 공격당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제 기자신문에서 처음에 차이나 차이니즈 바이러스라고 이렇게 고쳤다가 나중에 사과하고 또 다시 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봉쇄 정책을 주장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평가되는 게 그거잖아요. 그렇게 봉쇄하지도 않고도 막았다는 게 평가받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전문가들의 말을 듣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말 들은 게 의협인데 의협은 사실 의학자 단체가 아니라 의사들 이익 단체거든요. 굉장히 정치적인 거고 그 회장은 상당히 극우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 말만 듣고 원래는 WHO에서 권고하는 그 방식은 그런 식이 아니거든요. 집단을 통째로 통제하는 게 아니라 해당 사항, 감염자들 추적하는 것이 올바른 방식이다. 근데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게 정석인데 정석에서 벗어나서 비판을 하게 된 거고 또 하나 이제 대구를 잘못한 거죠. 대구 사태가 딱 났을 때 네. 빨아 터졌다라고 욕만 했잖아요. 근데 대구의 시장이 누구냐면 권영진이잖아요. 그렇죠. 나 같으면 거길 내려갔을 것 같아. 모든 당들 다 끌고 가서 뭐 사실 뭐 야당이 뭐 할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덮고 있다는 모습들을 열심히 보여줬고 음. 사실은 대부분의 감염자가 그 지역에서 나왔고 네. 권영진 시장이 나중에 필요해서 그냥 졸도까지 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사실상 상당 부분 많은 일을 그분이 했는데 그건 다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생생낸 것은 박원순하고 이재명이라는 거죠. 신천지 때려잡기로. 그렇죠. 네.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는 네. 이건 뭐냐면 네. 아니 자기들이 심판의 주제가 못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에 국민들이 생생하게 기억하는 게 메르스 방역 실패 사태를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얘들이 나와가지고 막 얘기를 하니까 일단은 무책임해 보이는 데다가 그 다음에 그 대책이라고 제안하는 것도 다 틀린 거에다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황당한 거죠. 그래서 이게 가장 큽니다. 그 코로나 대책이 나왔을 때는 무조건 협력하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대응하는 거고 이게 그래서 정쟁의 이슈가 안 되게 만들어야 돼요. 선거 이슈가. 근데 이게 자기들이 스스로 그걸 선거 이슈로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걸 이게 그냥 그럴 거다가 이게 뭐 잘못되거나 그러면 어차피 국민들은 누구한테 책임 묻겠어요. 대통령한테 책임 못 대통령- 겠죠. 그거 당연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그걸 썼다고. 그 한번 그러면서 대통령은 이번 코로나 방역 사태의 네. 원인이 아니다. 범인이 아니다. 원인도 아니고 범인도 아니다. 네.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태가 잘못될 경우에 사람들은 다 항상 예나 지금이나 범인을 찾기 마련이고 그때 범인 노력할 사람 누구냐. 대통령이다. 믿어라. 이제 그런 메시지를 던졌는데 어쨌든 저 사람들은 이제 그런 메시지를 이해할 만한 그 유연성 같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공격만 하고 네. 더 나가서 뭐 기억나시죠? 차이나 게이트. 네. 그래가지고 막 음모론까지 퍼뜨리고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아휴 얘네들은 아니구나 생각했던 데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막말이죠. 그렇다면은 자기들이 좀 잘이라도 해야 되는데 온갖 막말을 했단 말이죠. 30대 40대는 현명하지 못하다는 둥. 네. 그 다음에 세월호 텐트에서 뭐 입에 담지 못할 이런 아니 세월호 유가족이 무슨 사회 악입니까? 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성역을 무너뜨렸다는데 세월호 가족들이 무슨 성역입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그렇게 놀려먹고 막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간식 투쟁하면 와가지고 복식 투쟁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볼 때 국민들이 볼 때는 저 사람들은 자식이 잃은 부모의 심정을 이해할 만한 감정도 없는 사람이구나. 네. 라는 이제 그 인식을 준 거죠. 기본적으로 공감 능력 자체가 결여된 사람들이구나라고 보는 거고요. 그 이전에 이제 공천도 아니 공천을 했으면 그냥 받으면 되는데 그걸 또 이리 뒤집고 저리 뒤집고 뺐다가 넣었다가 이렇게 된 거고 김종인 씨가 이제 뒤늦게 등장해서 그나마 이슈라도 만든 거예요. 코로나 경제 문제를 제기한 거죠. 그게 이제 프레임 전환에서 굉장히 중요했는데 네. 너무 등판이 늦은 데다가 일부러 늦게 등판시킨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애초에 맡기려면 처음부터 공천부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요 그런 생각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가려고 하다가 나중에 안 되겠으니까 이제 구원 투수로 온 거고요. 네. 그 전에 벌써 오기 한 2주 전부터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도 자기들이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걸로 네. 반발이 있었어요. 당내에서도 반발이 있었고 결국은 정권 심판을 내걸었는데 내가 답답하더라고요. 2월달에 황교안도 그렇거든요. 자기가 종로 나가야지. 장렬하게 전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랬는데 그것도 나가니 마누니 그래서 겨우 등 떠밀려가지고 나갔는데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가라. 가서 장렬하게 전사하는 모습을 보여줘라. 그래야 그게 맞다. 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그런 했냐면 얘기 있었죠. 정권 심판한다는 얘기 하지 말아라. 무조건 잘못했다고 해라. 그 다음에 자기가 그 모든 그 박근혜 정권의 모든 업보를 내가 끌고 안고 가겠다. 그리고 내가 죽어서 이 당이 살아남는 일종의 불쏘시개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라 그랬는데 내가 앉아가지고 정권 심판 이게 맥히나 안 먹히니까 나중에 선거 끝나고 며칠 전에 견제로 가는 거야. 네. 견제할 세력이 필요하다. 이거 보니까 일단은 선거를 할 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프레임 만드는 거. 이슈가 없었어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맨파워가 있어야 되냐. 공천. 공천도 엉망진창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아무 준비 없이 완전히 잘못된 전략으로 일관하다가 네. 결정적인 거 하여튼 이 사람들한테는 폴리티컬 커렉트니스라는 거 있잖아요. 정치적인 올바름이라는 것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차명진 제명했을 때 난리가 난 겁니다. 그 지지자들이 왜 제명하냐. 우리 편인 그런 말도 못하냐. 그런 말도 못하냐. 이걸 딱 보는 순간에 그렇죠. 국민들과 다 보거든요. 네. 그러니 뭐 승산이 없었던 거고 특히 이렇게까지 막말만 없었어도 이렇게까지 뭐 그렇게까지 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아슬아슬한 게 몇천 표 차이가 한 15군데 정도 되더라고요. 그것만 다 뒤집혔어도 한 30석 차이는 사라지는 거잖아요. 아마도 거기서 이제 그게 만들지 않았을까. 그 차이. 지금 이번에 이렇게 대차가 난 원인을 한 3가지 정도로 짚어주신 것 같은데 하나는 이제 이른바 이제 통합당의 선거 전략의 부재 내지는 이렇게 헛발질 그리고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코로나19 사태,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막말, 이제 선거 직전에 막말 이게 3가지 같은데 이 3가지를 이제 이렇게 그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 투표율이 보통 60% 정도 전 왔다 갔다 하던 것이 어쨌든 66%를 넘었거든요. 그래서 사전투표만 할 때도 이렇게 사람들이 뭔가 투표를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드러나서 뭔가 이렇게 이슈라든지 문제를 크게 느껴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뭔가 투표를 통해서 이렇게 의사표시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이 3가지 요인이 그런 것이 어떤 계기가 된 건가요? 아니면은 왜 이렇게 투표율이 높은 건가요? 투표율은 계속 높아져 왔어요. 한동안 떨어지다가 계속 상승하는 게 제가 볼 땐 촛불 효과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옛날엔 많은 경우에 이제 독재 정권 시절에는 동원이었잖아요.
관건 선거. 관건 선거 뭐 이러다 그쵸. 보니까 그 사실 선거를 남의 일로 봤다가 슬슬 이제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자기를 주권자로 인식하기 시작한 거고요.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했던 거고 음.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영향도 컸다고 봐요. 네. 국가적 재난 상태고 그런데 딱 보니까 야당은 뭐만 하고 있어요. 음. 잘못만 잡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한 네. 거고 국정의 안정이 필요하다. 국가적 네. 재난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코로나가 뭐였어요? 계속 그 방에서만 피로함이라 그러나? 코로나 피로? 그러나? 예. 집에만 있어가지고. 집에만 같이 있었는데 있었어요. 이제는 나오라고. 외출하면 욕먹는 분위기였는데 네. 나오라고 하니까 그동안에 이제 집에서 있으면서 상당 부분 정치적인 정보를 많이 습득을 했을 거고 정치에 대한 네. 관심도 올라갔고 그런 분들이 투표장에 나왔기 때문에 투표율이 예전부터 높았던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죠. 그 투표율이 높은 게 좀 약간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집에 갇혀 있다 보니 답답해하는 게 생겼어요. 것도 있었고 그래서 투표라도 이렇게 하러 나가는 걸로서 좀 답답함을 해소하고 한편으로 집에 갇혀 있으면서 또 이렇게 할 일이 없으니까 보니 이것저것 보다가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은 사실은 그런 거잖아요. 일시적인 거잖아요. 코로나 사태도 네. 일시적인 것이고 그렇죠. 뭐 김종인 씨를 언제 뭐 불러왔느냐 뭐 이런 것들도 다 우연적인 사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더 그 중요한 것은 한국 사회의 저변에서 거대한 이제 구조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렇죠. 것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제가 이제 계속 몇 달 전부터 얘기를 했던 건 조국 사태 때 저도 깨달은 거거든요. 조국 사태 때부터 저도 586 세대니까 난 항상 저항 세력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런 정서에 있다가 네. 눈앞에서 터진 사태를 딱 본다면 이게 뭐지? 그다음에 나랑 알고 지냈던 사람들 만났는데 다들 이상해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잘 내가 모르고 지냈던 거죠. 그 사이에 이들이 변했다는 걸. 혼자 안 변하신 겁니까? 그렇죠. 나야 이제 변할 일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네. 솔직히 나는 이제 경제 이런 거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은행 가도 재테크도 안 하시고. 재테크도 안 하고 은행 가면 이제 뭐 이거 하고요, 저거 하고 막 설명하면 열심히 해요. 네. 한 10분 동안 그럼 난 이해가 하나도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다가 정기예금이요. 이러거든요. 하여튼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메커니즘에 내 돈을 맡겨놓는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고 네. 뭐 아파트를 사겠다는 것도 나는 아파트 사라 그러는데 네. 그냥 그 빌라 샀어요. 나중에 이제 보니까 후회하셨겠네요. 1년 만에 1억이 올랐더라고요. 저쪽은. 그래서 아 이래서들 사라 그러는구나. 네.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라서 그리고 뭐 또 그런 식으로 재테크하고 뭐 이런 쪽에다가 내 삶의 상당 부분을 갖다 낭비하고 싶지는 않아요. 네. 내가 그래서 벌면 얼마나 벌겠다고. 어쨌든 그랬는데 한국 사회가 이제 주류가 바뀐 게 산업화 세력이었잖아요. 옛날에. 네. 이 사람들이 한국의 기득권들을 다 갖고 있었고 이들이 출신이 되긴 어디였습니까? 저쪽 영남 쪽이었단 네. 말이죠. 그래서 지금 남은 거예요. PK, TK 그다음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울에 와가지고 서울에 온 사람들이 주로 어디에 모여 사는 거예요. 강남에. 강남에 이제 모여 살면서 거대한 기득권 세력이 만들어진 거죠. 그랬는데 이들이 이제 점점 수가 줄어드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그래서 반공 이데올로기 가지고 살았던 거잖아요. 그다음 산업화하고 반공 이데올로기였는데 지금 6.25를 갖다가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으려면은 최소한 나이가 연세가 80은 돼야 돼요. 그렇죠. 옛날에 전쟁에 대한 그 공포감 갖고 통치를 했는데 그 반공 이데올로기라는 거 먹히질 않는데 아직도 저 사람들은 계속 반공 이데올로기를 쓰려고 빨갱이 얘기하고. 빨갱이 이야기하고 친북 좌파니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 세대들은 뭘 트라우마로 경험하고 있냐면은 공산당을 트라우마로 경험하는 게 아니라 전두환하고 누구예요? 그 박정희 그 독재 정권을 트라우마로 경험하고 있고 그게 영화도 보면 다 그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남산의 부장들부터 네. 그때 그 사람. 그때 그 사람부터 87년부터 등등등등 네. 이게 이제 새로운 공동체의 기억이 돼버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주류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586이 사회에 이제 기득권이 돼버린 거죠. 네. 기득권이 돼서 실제로는 정치, 경제. 예. 그러니까 지금도 이 사람들은 계속 자기들이 저양 세력처럼 레토릭을 개혁하겠다라고 레토릭을 주사하지만 실제로는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건자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네. 그리고 한 9년 동안 쉬었다가 이번에 또 3년 이미 있는 거죠. 그러는 사이에 지금 보면은 계속 비리들 터져 나오잖아요. 네. 단편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새로운 이제 기득권의 뿌리들을 기득권의 뿌리를 이 사회에 아주 깊숙이 내리고 있고 그다음에 서로 커넥션도 있잖아요. 보면은 뭐 써주기도 하고 이런 식의 아주 거대한 강고한 기득권층으로 딱 또아리를 딱 잡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민주당의 이제 성격이 뭐냐면 중첩돼 버리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아직도 저쪽 수구 세력이 다 남아있기 네. 때문에 아직도 가능한 그 개혁 세력의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요.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오래전부터 뭐예요? 그러니까 아직 개혁 세력이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기득권 세력에 이게 가다가 이게 점점 기득권 세력 이게 측면이 강해지면서 네. 그때 터져 나온 게 이제 조국 사태였던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 아예 이제 기득권 세력임을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거잖아요. 옛날 같으면 잘라냈을 텐데 잘라내지 않고 옹호하고 검찰 탓하고. 검찰 탓하고 그다음에 아직도 검찰을 공격을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조국에서 시작된 건 조국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네. 요번에 이제 끝나면 또 윤석열 흔들 거 아닙니까? 네. 왜냐하면 줄줄이 걸려 있거든요. 라임도 걸려 있고 신라젠도 걸려 있고 뭐 유재수 그 사람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것 같더라고요. 얘가 그 돈 굴리는 걸 한 거 아니에요, 결국. 그렇죠. 그 생각해보면 이름도 못 들어본 애가 막다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이게 돈을 굴렸다는 얘기잖아요. 금융위원회 정치국장 하면서 핵심적인 거를 다 이렇게 건드린 것 같더라고요. 사모펀드 그러니까. 관련된. 그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자. 저 사람 아니면 이 금융권 정리가 안 된다. 네. 라고 했던 엄청난 역할을 한 사람이잖아요. 네. 그것도 걸려있지. 거기다가 선거 개입 수사도 걸려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근데 아직까지도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 개혁을 명분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검찰 개혁. 검찰개혁 개혁하고 또 이제 친일파 청산 얘기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개혁이다라는 게 아마 진정성이 있는데 네. 지금 막 저들이 말하는 개혁이라는 건 그런 진정성은 없는 다 거잖아요. 사라져 버렸다가. 개악이고. 네. 솔직히 말하면 윤석열 검찰처럼 윤석열 체제하의 검찰처럼 정말 좌우 그다음 집권층 안 가리고 이거 안 가리고 정말 다 칼질하는 이런 검찰 역사적으로 가장 독립적인 검찰인데 맞습니다. 이걸 저들이 지금 건드리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말하는 개혁의 명분으로 실제로는 기득권을 챙기면서 그 과정 속에서 벌어진 비리들을 은폐하는 쪽으로 네. 이런 이제 현상이 이미 시작된 거고 그 다음에 그걸 노골화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답답했던 게 뭐냐면 옛날 저쪽 보수당들 비판을 왜 안 받아들이지? 왜 저렇게 억지를 부리지?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이걸 이제 이쪽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통치술이 엄청난 거잖아요 지금 보면. 이게 그냥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언론 동원하고 시민단체 동원하고 오염지식인 동원하고 네. 그다음 정당에서 움직이고 그러니까 하나 뭐 딱 터졌다 그러면 아주 일사불란하게 쫙 하고 지지자들 동원까지 해가지고 그냥 일사불란하게 공격을 하는 걸 보면은 그러니까 통치 기술이라는 게 엄청나게 발달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조국 사태 때 그런 거 다 느낀 거. 그렇죠. 그러니까 조국 사태는 프레임이고 조국은 끝났지만 그 프레임은 계속 갈 거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럼 이들이 정말로 개혁 세력이냐? 물론 아직도 이들이 뭐 몽땅 다 수구라고 보진 않아요. 저도 네. 여러 가지 경제에서 여러 가지 뭐 부동산 문제라든지 아니면 경제 정책이라든지 이런 데서 꽤 개혁적인 부분들은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적어도 검찰 개혁하고 정치 개혁을 내세운 거 아니에요, 두 개를. 네. 근데 지금 검찰 개혁 어떻게 됐습니까? 양쪽에 검찰의 칼은 늘 그래거든요. 무딜려면 둘 다 무디든지 예리하려면 둘 다 예리하든지. 약자 죽은 권력한테만 예리했었죠. 그렇죠. 옛날에 죽은 권력한테는 그 예리하고 산 권력한테 무디였는데 네. 윤석열은 안 그렇거든요. 죽은 권력한테도 예리하고 산 권력한테도 예리한데 이걸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공수처 나왔죠. 뻔합니다. 지금 저거 이 사람들 그 위성정당 있죠. 합당 네. 안 할 거예요. 아마 내가 볼 때는. 왜냐하면 공수처장 좀 추천위원 중에서 2명이 비토를 너무 못하잖아요. 네. 2명이 야당 몫인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통합당 몫이고 나머지 하나가 누구한테 돌아가느냐인데 아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네, 야당 행세를 하려고. 그렇죠. 그럼 그게 만약에 이제 저쪽 위성정당 쪽 민주당 계열의 위성정당 쪽으로 돌아가면 아마 네. 합당시킬 겁니다. 열린민주당하고 시민당하고 합당시키면 이럴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아, 열린민주당은 그 조국 수호를 외쳤던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쪽에서 의원 꺼지기가 좀 최소화할 수가 있죠. 네. 여기 17명에다 저쪽 3명 붙여다가 뭐 아. 등등등. 그러면은 결국은 말하면 공수처장으로 오는 사람들이 뻔할 겁니다. 민변 출신이거나 네. 아니면은 그 뭐예요, 그 뭐 우리법연구회 뭐 네. 이쪽 계열이거나, 그러니까 저쪽 여당 사람이 올 거라는 거죠. 음. 그럼 권력에 대한 수사가 되겠냐? 그다음에 권력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굉장히 예리하겠지만, 그러니까 사실상은 옥상옥이 되어버린 거고, 결국은 검찰 개혁에는 실패한 겁니다. 검찰이 양쪽 다 예리한 칼을 들이대야 되는데 결국은 그걸 못하게 됐다라는 점에서 그들 스스로가 내세웠던 검찰 개혁의 그 대회를 갖다 스스로 져버린 거죠. 자기한테는 못하게 만들었으니까 옛날과 다르지 않은 상황이 돼버린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자기들 시키면 민주당판 우병우를 원하겠죠. 그들은. 그다음에 정치 개혁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김대중 대통령부터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도 두 번 다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걸 자기들 스스로 무너뜨렸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완전히 독식을 해버렸는데 한동영 비례대표지. 우리 사회가 원래 독식 사회인데 그걸 그들은 이제 그걸 완화하자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자기들 스스로가 무너뜨렸죠. 다 무너뜨렸고 뭐 종부세도 뭐 얘기하다가 이제 또 표 얻으려고 내려버렸죠. 그러면서 그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승자 독식, 약육 강식의 그 시스템을 마침내 정치까지 갖고 온 거예요. 네. 그래서 그전 총선에서는 여러 당들이 다당이 등장했는데 위성 정당을 만들므로써 소수 정당이 가져갈 목까지 완전히 배제해버리고 자기들만 다 가져가버린 이런 체제를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기득권, 한국의 기득권, 이렇게 말하면 독점 체제, 네. 이게 이제 정치권까지 그 확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180석 나오고 저쪽 다 앞으로 이제 이른바 190석이거든요. 이러면 이제 개헌만 빼고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저는 이제 그것도 걱정인 게 이제 이렇게 됐을 때는 견제 세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네. 물론 사실은 뭐 열몇 석만 가지고도 똘똘하다라고 하는 견제할 수 있거든요. 근데 또 아시겠지만 통합당 딱 보면은 네. 그래서 그 통합당 내에서 그나마 좀 말통하는 사람들은 또 다 떨어졌어요 이번에. 다 떨어졌기 때문에 제대로 견제가 안 됐을 때 이제 독주가 시작될 텐데 생각해봐요. 조국 사태 때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아, 저는 되게 기괴하고 아스트랄하면서 막 이렇게 엽기들, 저런 엽기가 나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